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카드사 노동조합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보름 앞두고 거래에 나섰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계속되며 정부가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또 중국발 요소수 부족 현상 문제가 발생하며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 빚이 불어나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국제금융협회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이 10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홍콩, 영국, 미국 등의 순으로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작년 2분기와 비교해 1년 사이 6%포인트나 증가해 증가 속도에서도 글로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카드사 노동조합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보름 앞두고 거래에 나섰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카드사 업계는 이미 수수료 인하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자리가 수수료 인하 통보 자리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드사 노동자들은 오늘 서울 강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반대와 금융당국의 규제 형평성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노동자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으며 금융위와 정치권이 답을 내놓지 않자 총파업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선심성 공약의 본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심만을 위한 도구이며 소상공인의 삶은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금융위는 정확히 현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대선 때문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12년간 총 13차례의 인하 과정을 겪었습니다.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1.97에서 2.04%로 반토막 났습니다. 노조가 폐지를 주장한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재평가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에도 이 제도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결정됐으며 금융위는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을 이유로 인하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들은 이를 두고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현 상황에서도 영세 중소 가맹점이 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0%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져도 관련 부담이 줄어드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고 위원장이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여는 가운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표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요소수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제조가 어려운 일은 아닌데 국내 업체들은 수익성 문제를 들어 자체 생산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죠. 정부가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요소수 대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요소수 대체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요소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요소수계 대체 촉매제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은 3년 전부터
경유에서 나오는 탄화수소로 경유차의 배기가스소, 질소산화물을 걸러내는 대체촉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년의 연구 끝에 요소수를 대체할 원천 기술을 개발해 실증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화학연구원은 현재 요소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요소수계 대체촉매제 실증 단계와 원천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다며 올해 컨버터와 부품 개발이 진행 중이고 내년 3월엔 차량용 엔진에 직접 대체촉매 기술을 적용해보는 엔진 평가가 이어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될 경유차는 요소가 아닌 탄화수소나 수소 등을 이용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게 됩니다. 탄화수소는 차량 연료인 경유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저장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 요소수를 이용한 기존의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보다 구성이 단순해지며 운전자가 별도로 차량에 요소수를 주입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천 기술 개발은 완료됐지만 다음 단계인 실증 기술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엔진 평가, 이후에는 대체 촉매제를 실제 자동차에 장착해 운행해보는 환경 평가가 최소 2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상용화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던 요소수 약 4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10kg들이 416통에 달하는 양으로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정상 화물 사이에 요소수를 숨겨 들여오는 것을 세관에서 잡아낸 겁니다. 관세청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해선 신속 통관을 지원하되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다른 품명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선 위헌 관리 기반의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K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죠.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중국 등에서 무단으로 관련 상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듯이 우리나라 산업 기술들도 항상 해외 유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발 요소수 부족 현상 문제가 발생하며 경제 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산업 기술 자체가 강국이긴 한데 관련 보호 활동들은 아직까지 이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맡고 계신 중앙대 장항배 교수 모시고 문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제안보, 산업안보 얘기를 하는데 산업보안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름만 들어서는 대충은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좀 생소함이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게 정확하게 구분은 안 가는 것 같고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그 안보라는 용어 자체가 그 안전 보장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 안보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산업이고요. 산업 공급망, 산업 기술, 산업 정보에 대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산업 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요소수 공급망 문제라든가 반도체, 2차 전지, 5G 등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듣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 외부로부터 조금 지켜주는 것 자체가 경제안보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중국에서 기술 탈취하려 한다. 실제로 그리고 기술 탈취를 해갔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려오는데 네. 우리나라 산업기술 유출 현황이 어떤 겁니까? 예, 보시면 국가정보원이 이제 그러니까 적발하고 실제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요. 예. 2017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그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총 한 대략 한 90여 건 정도 지금 예. 되고 있고요. 예, 피해 금액은 한 가상으로 손해가 추산한 결과 한 19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그 산업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산업 등에서 다양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조선이나 디스플레이 쪽은 참 뼈아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중국한테 기술 격차를 많이 따라잡힌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무엇보다 그 산업기술 유출 사고는 기술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이나 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산업보안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반도체 설계 기술부터 양배추 종자 기술까지 전 산업 영역에 걸쳐 안정적인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산업 보안에 대한 어떤 국민적 수준의 인식 제고라든가 산업 보안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산업 보안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나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고요. 예.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 기업은 그 산업 보안에 대한 관심과 그 이해가 상당적으로 부족하고요. 네. 이에 따른 투자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보안 전문 인력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외 유수 기업들은 보안 인력 1인당 직원 수가 195명인데 반해서요. 국내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의 보안 인력 1인당 직원 수는 약 한 300여 명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약 1.5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보안 활동의 시작점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전문 인력임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과 채용 지원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보안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보다 이게 취약한 게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고 더욱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산업보안 전달 인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통계를 참고해 보면요. 예.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고의 대부분이 중소 중견기업에 집중화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중소 중견기업 대상의 산업보안 체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적 수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19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안들과 관련해서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컨퍼런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 산업보안 예. 컨퍼런스는 산업보안의 어떤 축제의 장입니다. 예.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고요. 올해에는 주제가 경제안보 시대의 산업보안 전략을 주제로 산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인력 양성 방안이라든가 해외 합작 회사 설립 시 보안 지식 공유, 기업 간 상승을 위한 산업보안 생태계 강화 방안 같은 다양한 산업보안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본 컨퍼런스는 국가정보원 지원을 통해서 TV로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예. 민간 및 학계에서 약 1,000여 명 정도의 영상 또는 메타버스로 실시간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또 송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산업의 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는요, 산업보안은 단편적인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조직의 경영 전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 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만큼 국가정보원 등과의 긴밀한 민, 관, 확 협조 체계가 더욱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의 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국가 핵심 산업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들 하죠. 정부기관, 민간기업, 학계, 법조계 다양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이시자 중앙대학교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장항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안 관련 얘기했는데요. 뒤에 NFT가 딱 뜨네요. 마찬가지로 보안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게임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뜨거운 감자죠. 대체 불가능 토큰, 사업 진출 소식 들려오면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우후죽순 퍼지고 있는 NFT, 이 NFT 투자할 때 주의점은 없는지 그리고 NFT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NFT 스치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뜨거운 감자고 화두인데 NFT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네, NFT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NFT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풀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예. NFT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게임이나 이미지,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정보를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설명을 하자면 예. 우리가 거래를 할 때 1,000원이나 10,000원 어디 가서든 똑같은 가치를 갖고 그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NFT는 그 가치가 고유하게 다 달라서 이제 상호 교환이나 복제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NFT의 예시로 지난 2017년 가상 고양이 육성 게임 크립토키티에서 드래곤이라는 고양이 캐릭터 카드가 600 이더리움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는 현재 시세로 33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수준인데요. 예. 네, 또한 NFT 전문 분석 사이트 논펀저블닷컴에 따르면 NFT 시장의 한 주당 거래액이 지난해 12월 말 118만 달러에서 올해 8월 말 16억 7,400만 달러, 한화로 1조 9,700억 원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NFT 시장이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사업 계획에 NFT를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NFT 관련해서 진출한다는 소식들이 정말 많이 저희도 업계에 있다 보니까 듣게 됐는데 NFT 관련주로 이제 많이들 엮이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요즘 들어서 NFT 관련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앞서 예시로 든 것처럼 일단 게임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NF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증시에서 급등락을 보였던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게임빌, M게임, 컴투스 등의 이제 게임사들이 NFT 관련 게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위메이드에서 개발한 미르포라는 게임에서는 대표적인 재화를 드레이코라는 코인으로 바꾼 뒤 이를 실제 가상 화폐인 위믹스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위믹스는 실제로 지금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미술품 같은 경매 사업을 영위하는 서울 옥션, 전자결제 관련 기업 다날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라텍스 제품 생산 기업 블루베리 NFT 등 다양한 산업에 NFT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망이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NFT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고려만 해도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보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NFT 관련된 기업의 11월 주가 상승률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은 바로 게임빌이었는데요. 게임빌은 3분기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851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게임빌 프로야구 NFT 버전 등 3가지 게임에 NFT를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98.79%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또한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지난 4월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고 5월엔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를 설립하는 등 NFT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버키 스튜디오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함께 NFT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설립 계획을, 아프리카 TV는 NFT 콘텐츠 마켓 오픈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뭐 이렇게 계획을 밝히니까 올라갔고요. 뭐 어떤 종목들은 2주에 100%라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이긴 해요. 근데 너도 나도 NFT 사업에 진출하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 과열 양상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테마주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 부분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사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마스크를 제조하던 기업들의 주가는 덩달아 널뛰기 시작했는데요. 모나리자, 웰크롬, KM 등의 주가는 지난해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된 기간 동안 고점을 찍은 후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때에 비해 현재 진단키트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백신 접종률도 78%가 넘어가자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 업종 내에서 찾아보면은 주가들이 상승폭이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옥석 가리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NFT 같은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최근에 NFT가 테마로 꼽힌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국내 증권사 한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NFT가 확실히 좋은 기술인 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지수 자체가 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또 다른 섹터 역시도 상승 요인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투자자들이 이슈에 목마른 상황이어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예. 네, 또한 이어 테마주 투자 시 주의점에 대해서는 보통 테마주 투자가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길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나 투자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한들 현재 주가 흐름과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단기성 호재가 있는 주식은 투자 기간을 짧게 잡고 자신이 초기에 진입했는지 그 투자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NFT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주의 사항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른바 페팸족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6조 원대까지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항공, 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이 펫코노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페팸족이 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반려 인구는 약 1,448만으로 전체 가구 중 30%에 육박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커져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올해 국내 펫케어 전체 시장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7년에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6조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페팸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다른 산업군도 반려동물 시장을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12일부터 기내 동반 탑승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무게를 케이지 포함 5kg 이하에서 7kg로 올리고 편당 최대 탑승 가능 동물 수도 6마리로 늘렸습니다. 유통업계도 펫코노미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펫 전문 매장인 콜리올리를 은평점과 광주 수원점에 선보여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식부터 병원, 미용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사내 반려인들을 선발해 스타트업 조직을 꾸려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인 푸푸몬스터를 새롭게 론칭했습니다. 처음 선보이는 제품은 비건 펫 샴푸 2종으로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를 활용한 순한 세정 효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펫 시장을 겨냥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7만 1,006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6% 증가한 것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판매량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175만 6,319대로 가장 많았고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순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율은 5.5%입니다. 이는 유럽을 제외한 국가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한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301만 2,579대로 처음으로 연간 300만 대도 넘어섰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 지수를 의미하는 DJSI 월드에 6년 연속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타이어 관계자는 DJSI 월드에 편입되는 것은 꾸준한 ESG 경영 강화 노력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선구자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타이어는 자동차 부품 산업분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이호철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 하늘이 뿌여면서 먼지 농도가 높았었는데요. 지금은 공기질을 회복했지만 내일 다시 먼지 농도는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공기질은 내일 오후 들어 차차 나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4도, 춘천 2도, 대구 5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서울 13도, 춘천 14도, 대구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북부 지방은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차차 개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대전 4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5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과 화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낮에는 강릉 1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6도, 부산 9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광주 17도, 부산 18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편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이 잔잔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치러지는 목요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오겠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